자,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박사와 짚어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가 방금 전에 뉴스로도 전해드렸었는데 금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또 전세자금 대출 금리 하단이 3%대로 내려왔습니다. 연 6% 이상 고금리 대출 상품의 또 자취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지금의 금리 상황이 어떤지 현 시점의 상황부터 좀 짚어보죠. 예. 예, 금리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 소비자들이, 국민들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기준금리가 아니라 예. 사실상 은행의 대출금리일 것입니다. 지금 은행에 대출받고 있는 국민의 숫자가 전체 국민의 80%에 육박을 하는 엄청난 수고, 또 최근 일단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때 6%대까지 올라갔었죠. 주택담보대출, 주택이라는 안전한 자산을 담보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무려 6%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요. 이 금리가 현재 지금 그 은행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4%대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평균이 4% 정도대로 떨어졌어요. 그 중에서도 은행별로 차이가 많이 있죠. KB국민은행이 4.29, 그다음에 신한은행은 4.54, 우리은행이 4.70%로 가장 높습니다.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현재 평균이 약 5% 정도로 지금 종전에 6%나 7%에 비해서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하단, 가장 낮게 적용받는 신용 등급이 높고 또 여러 가지 조건에 맞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3% 하단까지 왔어요. 또 신용대출은 4% 하단. 그러니까 한동안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던 그런 상황에 비하면 금리 상승세가 꺾였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조금 내리고 있다. 이렇게 종합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보니까 이제 대출자들이 이자 부담을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한결 이전보다는 너무 높았었기 때문에 벗어낸 상황인 것 같고 스마트폰에 저희가 이 얘기도 얼마 전에 다뤘었는데 더 낮은 금리의 신용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되는 대환대출 서비스가 시작이 됐는데 이게 보니까 은행 간 경쟁도 예상이 되겠고요. 앞으로 금리에 또 어떤 영향을 좀 미칠지에 대한 전망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금리 갈아타기, 그러니까 이른바 대환대출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현재 대출을 받고 있는 은행에 자신의 적용 금리가 높을 경우에는 같은 조건에 다른 은행으로 온라인으로 통해서 바로 옮겨 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은행마다 하루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되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발품을 팔면 좀 낮출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중은행들이 대환대출에서의 자기 은행으로서의 유입을 끌기 위해서 대환대출을 해서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금리도 좀 더 인하해주는 그런 효과까지 겹쳐서 그래서 지금 시중의 은행 대출 금리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은행 대출 금리가 이렇게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것은 한국은행이 3번 이상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고요. 또 지금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의 회사채 수요도 경기 침체 때문에 좀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작년에 금융시장을 강타했던 레고랜드 사태, 어쨌든 이게 수습이 되면서 은행들의 자금 조달 금리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금리 인하로 대세가 굳어졌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렵죠. 특히 지금 은행이 은행채, 지금 은행의 그 대출 기준금리에 은행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데요. 은행이 시중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은행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때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최근 한 2, 3개월 동안 은행들이 이 은행채 조달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바람에 은행채 금리가 떨어진 그런 영향이 있고 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도
현재는 3.50에서 동결될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창용 하는 총재가 최단 그 터미널 금리 가장 높은 금리가 금통위원들 간에 3.75로 지금보다는 0.25%더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데 컨센서스를 이루고 있다고 밝힌 이런 점 등을 감안했을 때 네. 다시 또 상승 반전할 그런 요인들도 도처에 지금 깔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국채 금리인데요. 미국의 국채 금리가 지금 미국에서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디폴트 우려는 해소됐다 이러지만 부채 한도가 적용되지 않게 되면 그동안 돈이 부족했던 미국 재무부가 국채를 대량 발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JP 모간은행 같은 데서는 약 1조 2천억 달러를 추가로 재무부가 발행하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단기 국채 금리가 오르게 되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래서 대세 하락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아주 매우 어떤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동시에 상존하는 아주 볼러터일한 아주 가변성이 높은 맞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사님께서 늘 지적해 주시는 대로 지금은 정말 예의주시만 해야 될 때지 지금 어떤 방향성을 잡고 그렇게 실행하고 했다가는 좀 또 위험성이 있을 수 있는 건데 어쨌든 그 전 세계적 기조가 이제 양적 그 코로나 기간에 풀어졌던 양적 완화를 양적 긴축으로 이제 몰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 금리가 좀 내림세를 보이게 되니까 다시 또 가계 대출이 좀 들썩이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난달 말에 5대 은행의 대출 그 가계 대출 잔액을 봤더니만 677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월과 비교했을 때는 1,400여 원이 좀 는 것인데 이건 어떤 상황이 변화라고 좀 저희가 짚어봐야 될까요? 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동결이 되고 이제 더 이상 금리의 가파른 상승은 없다라는 데에 시중에 어떤 금리 전망이 맺어지면서 지금 일부에서는 이제 지금이 집을 살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보는 일부 세력들도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이 최저점이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세력들이 일부 있는 것이죠. 일부. 그렇다 보니까 지금 거래량도 종전보다도 주택 거래량이 조금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요인들. 그다음에 지금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조금 속도를 내면서 거기에 따른 이제 중도금 대출, 집단 대출 형태로 나가는 이것은 자동적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이 심사를 하고 안 하고의 어떤 영역을 벗어난 것이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가 역전세난 때문에 이 임대인들이 임차인이 이제 나갈 테니까 돈 돌려달라 하는데 돈이 모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계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신용대출을 늘리게 되고 또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주택담보대출도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마찰적 대출 수요, 어쩔 수 없는 어떤 대출 수요도 일부 같이 가세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이제 가계부채 부실을 좀 우려하면서 연착륙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뭐 고정금리 비중을 좀 늘리기도 하고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DSR 규제를 강화한다 이런 방법들을 좀 검토하고 있다는데 이런 부분도 좀 실효성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가계 부채가 현 상황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아파트 은행들의 그 대출 규제를 예. 일부 해제하고 중도금 대출이라든지 또는 잔금 대출 폭을 좀 확대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DSR이라는 총 부채 상환 비율은 예. 여전히 40%로 그대로 묶어두고 전혀 변동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면 LTV나 또는 DTI 같은 규제가 풀리더라도 예. DSR 때문에 추가 대출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이제 DSR을 40% 내에 대출 받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소득의 40%가 대출이기 때문에 부도날 가능성도 뭐 크게 없다. 그런 점에서 현재로서는 뭐 폭발적인 증가라고 우려할 상황은 아닌데요. 가장 걱정이 되는 게 바로 역전세나 깡통 전세 때문에 그러니까요. 돈을 당장 내줄 수 없으면
어디선가 빌려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부동산이 결국 연착륙을 하지 못하고 경착륙을 하다 보니까 제기되고 있는 그런 어떤 금융시장의 어떤 마찰적 소음이 맞아요.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해봅니다. 박사님 얘기해 주신 부동산 경착륙에 대한 부작용 중에 하나죠. 역전세에 대해 좀 알아볼 텐데 계약 당시보다 현재 전세값이 좀 떨어지는 걸 이제 역전세라고 해서 만약에 5억에 계약했는데 지금 4억이라고 한다면 주인이 이제 돌려줘야 되는데 그 돈은 다른 데 유용하다 보니까 그 돈을 또 못 주고 또 딴 집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갭이 있어서 좀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경고음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좀 실제로 어떻습니까, 박사님? 한국은행이 역전세와 깡통 전세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경고음을 냈습니다. 심각합니까, 경고음이? 그렇습니다. 지금 예. 역전세가 가을 되면 전체 잔존 전세의 54%, 52.4%가 지금 역전세에 빠진다는 겁니다. 자, 역전세라는 것은 기존의 전세 계약을 맺을 때 예를 들어서 전세금이 10억인데 저분이 나갈 때 이제 나가겠다 했을 경우에 지금 전세 시세가 9억이다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새로 전세를 내더라도 거기서 받을 돈이 9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1억을 추가로 어디선가 조달해서 그러니까요. 물어줘야 됩니다. 네. 그런데 계약 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종전에는 집값이 계속 오를 때는 이 임차인들이 가급적 좀 더 오래 살려고 그랬습니다. 2년씩 더 있으려고 그러고 왜냐하면 다시 전세 계약을 다른 데서 구하려면 더 높은 비용을 물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집으로 가면 훨씬 더 싼 전세금으로 더 좋은 집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 만기가 되면 전부 다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가려고 하는데 절반 이상이 역전세다. 이것은 심각하고 그 역전세 차익만큼을 결국은 이 임대인이 물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금융기관의 자금 대출 수요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역전세는 그나마 그 차액만 물어주면 되는데요. 예. 깡통 전세는 더 심각합니다. 이 역전세와 깡통 전세의 가장 큰 차이는요. 깡통 전세는 현재 전세 시세가 계약을 맺고 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이러면 보통 전세가 집의 매매가보다는 훨씬 낮거든요. 한 보통 70% 정도. 예, 뭐 40에서 50, 아, 그래요? 뭐 많아도 60을 넘으면 위험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아예 전세는 10억인데 집값이 10억도 안 되는 것이 이게 5억, 4억 정도로 떨어지면 집을 팔아도 그 돈을 내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전세 사기를 의도하거나 획책하지 않았더라도 상황이 그렇게 돼버렸는 거네요. 주인이 내줄 돈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전세 사기와 똑같은 효과. 그 전세를 들고 있는 사람은 돈 못 받고 길거리로 앉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부동산의 연착륙. 이 한국은행도 지금 이걸 경고등을 냈어요. 예. 깡통 전세와 역전세를 어떻게 슬기롭게 넘기느냐. 이것이 우리 경제의 최대 과제다. 이럽니다. 한국은행은 이 대목과 관련해서 왜 이렇게 전대미문에 역전세와 깡통 전세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게 유사히 이래 처음이거든요. 부동산 가격의 변동성이 심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의 변동성이 왜 심하게 됐느냐? 그 뜻을 그 요인을 따져보면 여기는 한국은행 책임도 아주 큽니다. 지난번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때도 그때 금리를 계속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더 올랐기 때문에 맞아요. 이번에 금리를 올릴 때 생각보다 충격이 더 컸던 것이죠. 만약에 3, 4년 전에 그때 서서히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면 오늘 이러한 부동산 가격 변동성의 어떤 대란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 책임도 크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이 대목에서도 좀 솔선수범해서 그러겠네요. 부동산 연착륙에 앞장서야 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지혜로운 방법이 좀 도출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마지막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미국 정부 이제 뭐
저희가 앞서서 쭉 전해드린 대로 디폴트 위기는 넘겼습니다만 금융시장의 불안감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재무부가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국채 발행에 나설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게 구축 효과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좀 상황으로 흘러가게 될지를 간단하게 좀 짚어주시죠. 예, 구축 효과라는 게 영어로 클라우딩 아웃인데요. 너무 많게 되면 어떤 약한 쪽을 밀어내 버린다 이런 뜻인데요. 한마디로 미국 재무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그동안의 부채 한도 부족분을 메꾸려고 들면 뉴욕 증권 시장에 민간 자본을 대폭 흡수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뉴욕 증시에서 채권이나 주식은 자금 부족으로 금리는 오르고 주가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대목을 지금 가장 염려합니다. 물론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한꺼번에 국채 폭탄을 실어낼 것으로 뭐 그렇게 예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것을 많은 금융기관들이 바로 저 대목을 우려해서 앞장서서 국채를 팔아치워 버린다든지 이러면 진짜 대란이 올 수 있거든요. 자, 지금 실제로 피치라는 신용평가 기구 여기서는 디폴트 위기가 넘었었고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관찰 대상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또 발표를 했어요. 그런 면에서 끝나도 끝나지 않은 것이다.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학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